30년간 바람만 피더니 꼴 좋다. 그러게 저한테 조금 잘하지 그러셨어요. 멀리는 못 가요. 강 잘 건너가세요. 30년 동안 참기만 했던 아내가 병든 남편한테 내민 건 따뜻한 죽이 아니라 서류였어요. 위임장 재산 증여 동의서, 내연관계 사실 인정 각서, 상속 포기 동의서. 남편의 손이 떨렸어요. 펜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아내는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30년을 기다린 사람한테 몇 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참고 또 참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돌아올 거라고, 내가 이만큼 견디면 저 사람도 결국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참고 있는 분 있나요? 가족을 위해서 직장에서 참고, 아이를 위해서 결혼 생활을 참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참고 있는 분. 참는다는 건 약한 게 아니에요. 참는다는 건 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참는 게 바보 같다고 해요. 왜 참아 당장 나와 왜 그렇게 살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모든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잖아요. 아이가 있으면 달라요. 내 감정보다 아이의 미래가 먼저니까요. 당장 속이 시원한 것보다 아이가 안전한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바보라서 참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오히려 참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에요. 30년을 기다린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문을 나서는 걸 똑똑히 보면서도 그 여자는 울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운다는 건 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건 30년이 지나서 그 남편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병들고 버림받은 몸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요. 그때 이 여자가 뭘 했는지 아세요?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그냥 열어준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그 서류를 내밀었어요. 복수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복수는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참는 게 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된다는 걸요.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되시는 분, 아, 나도 저런 적 있는데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혼자 듣기엔 너무 아깝거든요.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이런 공감되는 이야기를 더 자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30년의 시간을 건너온 한 여자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989년 가을이었어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죠. 한선영은 부엌에 서 있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밥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두 살배기 아들 준혁이는 거실 바닥에 앉아서 숟가락을 장난감 삼아 놀고 있었고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선영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 김태식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뭔가 달랐어요. 평소라면 아이고 밥 됐어 하면서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졌을 텐데 그날은 현관에 서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선영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뭐해 밥 다 됐어 하고 말했어요. 근데 태식이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으면서요. 선영은 그때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아, 오늘 뭔가 다르구나.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결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복잡한 표정이 선영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태식이 입을 열었어요. 나 얘기할 게 있어. 선영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라봤어요. 태식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로 말을 이었어요. 나 윤미라 씨라는 사람이 있어. 회사 후배인데 그 사람이랑 좀 진지해. 선영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죠. 근데 이상하게도
선영은 놀라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2달 전부터였어요. 태식의 와이셔츠에서 선영이 쓰지 않는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달콤하고 진한 그 냄새가 처음엔 동료 여직원 거겠지 하고 넘겼어요. 근데 점점 그 냄새가 진해졌어요. 카드 명세서에는 선영이 모르는 레스토랑 이름이 찍혀 있었고요. 주말마다 갑자기 야근이라면서 전화기를 꺼놓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그때마다 모르는 척했어요. 왜냐하면 알게 되는 순간 이 가정이 무너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2살배기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한테 아빠가 없으면 어쩌나 그 생각만 했어요. 근데 태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나 나갈 거야. 미라 씨랑 같이 살려고. 선영의 눈에서 뭔가가 꺼졌어요. 눈물이 아니에요. 희망이 꺼진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혁이는? 태식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잘 키울 수 있잖아. 넌 원래 뭐든 잘하니까. 그 말이 선영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어요. 뭐든 잘하니까요. 그게 무슨 칭찬이에요. 그건 이런 뜻이잖아요. 넌 혼자서도 충분하니까. 나는 빠져도 되는 거 맞지. 태식은 안방으로 들어가서 이미 싸놓은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그때 선영은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오늘 처음 결심한 게 아니구나.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온 거구나. 현관문이 닫혔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고요해졌어요.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여전히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아들 준혁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숟가락을 입에 물고 웃고 있었어요. 선영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울지 않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울면 이 아이한테 울고 있는 엄마밖에 남지 않으니까요. 선영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어요. 밥상을 차렸어요. 준혁이 앞에 숟가락을 놓았어요. 엄마가 밥 줄게 하면서 아이에게 밥을 떠먹였어요. 준혁이를 재우고 나서 선영은 부엌으로 갔어요. 아까 태식이 먹지 않고 간 밥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된장찌개는 이미 식어서 기름이 둥둥 떠 있었고요.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어요. 수돗물 소리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손등에 비눗물이 묻어 있었는데 그 위로 따뜻한 게 떨어졌어요. 눈물이었어요. 안 울겠다고 했는데 눈물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선영은 수도꼭지를 3개 틀었어요. 물소리로 울음소리를 덮으려고요. 준혁이가 들을까 봐요. 거실로 나왔어요. 태식이 늘 앉던 소파 자리에 쿠션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 쿠션에서 태식의 냄새가 났어요. 선영은 그 쿠션을 베란다에 던져놨어요. 그리고 현관문 잠금 장치를 확인했어요. 2번, 3번 확인했어요. 이제 이 문은 내가 잠그는 거야. 그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그 밤이 30년의 시작이었어요. 선영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남편 앞에서 울지 않았어요. 대신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살아냈어요. 근데요, 눈물이라는 게 영원히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어요.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슬픔이 분노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분노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선영은 모든 감정을 삼키고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뭘 기다렸느냐고요. 아직은 자기도 몰랐어요. 그냥 지금은 버텨야 한다는 것만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여자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는 걸요. 그 울음이 멈추는데 3년이 걸렸어요. 3년 동안 매일 밤 울었어요. 근데 낮에는 웃었어요. 아이 앞에서는 항상 웃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연기가 뭔지 아세요? 힘들 때 웃는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울지 않는 거예요. 선영은 30년 동안 그 연기를 했어요. 태식이 떠나고 나서 선영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31살 젊은 나이에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 분유를 타고 빨래를 돌리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선영은 근처 공장에서 포장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를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하루 종일 서서 일했어요.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며느리한테 매일 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남편을 제대로 챙겼으면
태식이가 왜 나갔겠어. 여자가 남편 잡는 건 밥상에서부터야. 내가 부족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선영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대꾸하면 더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더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이 뱅글뱅글 돌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맡겨야 하니까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선영은 매번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속에서는 불이 났지만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준혁이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내 엄마가 아빠를 내쫓았어. 내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3살짜리 아이한테요. 아이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선영은 그 순간 뭔가가 딱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선영은 준혁이를 안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기지 않겠다고요.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고 어린이집비를 내려면 일을 더 해야 했어요. 낮에는 공장, 야간에는 식당, 새벽에는 건물 청소,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어요. 그래도 선영은 버텼어요. 준혁이가 엄마하고 부를 때마다 지쳐있던 몸에 다시 힘이 들어왔으니까요.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킨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그 시절 가장 힘들었던 건 명절이었어요.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다른 집은 온 가족이 모여서 떡국도 끓이고 송편도 빚는데 선영의 집에는 둘뿐이었거든요. 엄마와 아이 단둘이요. 준혁이가 5살 때 추석이었어요.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려왔는데 거기에 사람이 색 그려져 있었어요. 아빠, 엄마나 밑에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선영은 그 그림을 보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수건으로 입을 막고 소리를 죽이면서 울었어요. 이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가 있구나. 그 사실이 선영을 가장 힘들게 했어요. 근데 화장실에서 나온 선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어요. 준혁아, 그림 잘 그렸네. 우리 준혁이 화가 되겠다. 그러면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와중에 태식한테서 가끔 연락이 왔어요. 생활비를 보낼 때도 있었고 안 보낼 때도 있었어요. 들쑥날쑥이었죠. 한 번은 태식이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준혁이 잘 있지? 선영은 참 많은 말을 삼켰어요. 내가 그걸 물을 자격이 있어. 나 지금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살아.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선영은 그냥 이렇게만 말했어요. 응, 잘 있어. 화를 내면 그 사람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았어요. 울면 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냥 담담하게 버티는 게 선영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한 번은 준혁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새벽 2시에 아이를 업고 응급실에 뛰어갔어요. 택시비가 없어서 뛰어갔어요. 10분 거리를 5분 만에 갔어요. 응급실에서 아이가 주사를 맞고 열이 내려가는 걸 보면서 선영은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떡하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돼. 절대로 아프면 안 돼. 내가 이 아이의 전부니까. 세월이 흘러서 준혁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선영은 그 사이에 공장 포장일에서 사무보조로 옮겼어요. 야간 학원을 다니면서 컴퓨터 자격증을 땄거든요.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아이 학원비 내고 나머지는 꼬박꼬박 저축했어요. 10,000원이라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1,000원짜리 동전 모으는 저금통도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줄 건 사람이 아니라 돈이라는 걸 선영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거든요. 준혁이가 자라면서 아빠가 왜 없어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선영은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가 바빠서 따로 살고 있어. 근데 준혁이를 사랑하는 건 똑같아. 그 말을 하면서 선영의 가슴은 찢어졌어요. 태식이 준혁이를 사랑하는지 선영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한테 내 아빠는 널 버리고 갔어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선영은 밤마다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근데 그 생각 끝에 항상 도달하는 결론은 같았어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버틸 때야. 내 시간은 반드시 온다.
그게 선영의 유일한 믿음이었어요. 근거는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믿지 않으면 하루를 못 버틸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선영은 건강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운동했고 인스턴트 음식 대신 밥을 지어 먹었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아이를 위해서요. 만약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는 끝이야. 그 생각이 선영을 버티게 했어요. 10년이 흘렀어요. 준혁이는 12살 중학생이 됐고 선영은 41살이 됐어요. 공장 사무실에서 격리를 맡으면서 식당 일도 계속하고 있었죠. 준혁이는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반장도 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좋았어요. 특히 약한 친구를 잘 챙기는 아이였어요. 선영이 힘들게 사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거겠죠. 근데 가끔 선영이 마음 아픈 순간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아버지 참여 행사가 있을 때마다 준혁이는 안 가도 돼 하고 말했거든요. 괜찮아. 엄마 나 아빠 없어도 괜찮아. 그 말이 오히려 선영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괜찮다는 말을 하는 12살짜리 아이가 정말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그 사이 태식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윤미라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서울 강남 쪽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서요. 태식은 중견 기업 과장이었는데 윤미라도 같은 회사 직원이었어요. 태식의 삶은 겉보기엔 괜찮아 보였어요. 새 여자 새 집 새 시작. 근데 실상은 달랐어요. 윤미라는 결혼을 원했고 태식은 이혼을 미루고 있었거든요. 왜 미뤘을까요? 이혼하면 재산을 나눠야 하는데 태식은 그게 싫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선영한테 이혼을 꺼내는 게 무서웠어요. 10년 동안 생활비도 제대로 안 보내면서 아이도 안 챙기면서 그 상태에서 이혼까지 요구하면 자기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니까요. 태식은 그렇게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법적으로는 기혼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여자와 사는 남자, 양쪽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사람, 그게 태식에게는 편했어요. 한편 선영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공장 동료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줬거든요. 선영은 별 기대 없이 갔어요. 근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선영의 인생을 바꿨어요.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영 씨 혹시 남편분이 결혼하고 나서 모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선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잘 모르는데요. 변호사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번 돈 있잖아요. 그거 남편 혼자 번 게 아니에요. 선영 씨가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가정을 유지했기 때문에 남편이 바깥에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산의 절반은 선영 씨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확실하면 위자료도 따로 받을 수 있고요. 선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명확하게 알았어요. 아, 시간이 내 편이구나.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나한테 유리해지는 거구나. 근데 선영은 바로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직 준혁이가 어렸고 자기 혼자 힘으로 완전히 자립할 수준이 아직 안 됐다고 판단했거든요. 선영은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목적 있는 기다림이었어요. 그날부터 공책을 한 권 샀어요. 날짜별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태식한테 생활비를 받은 날과 금액, 받지 못한 달의 목록, 태식이 미라와 함께 있는 걸 목격한 날짜, 카드 명세서 통화 기록, 사진까지 하나하나 챙겼어요. 공장 동료가 물었어요. 선영 씨 뭐 그렇게 적어요? 선영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가계부예요. 돈 관리 좀 하려고요. 가계부 맞아요. 근데 보통 가계부가 아니었어요. 30년짜리 증거 기록부였어요. 선영은 그걸 작은 서류 봉투에 넣어서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했어요. 그 봉투가 해가 갈수록 두꺼워졌어요. 동시에 선영은 자기 자신도 키웠어요. 야간 대학에 다니면서 회계 자격증을 추가로 땄고 공장에서 격리주임으로 올라갔어요. 급여가 올랐고 저축액도 불어났어요. 이 시기에 선영한테 한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표정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 선영은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에 생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목적이 생기니까 달라졌어요.
눈에 힘이 들어왔어요. 어깨를 펴고 걸었어요. 가끔 밤에 선영은 생각했어요. 태식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그 사람은 다른 여자 옆에서 편하게 누워 있겠지. 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분했어요. 근데 선영은 그 분함을 에너지로 바꿨어요. 분한 만큼 더 일했고, 분한 만큼 더 모았고, 분한 만큼 더 단단해졌어요. 사람들은 선영을 보고 대단하다고 했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어떻게 저러냐고. 근데 선영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라는 말.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밤들이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선영이 야간 대학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선영의 가슴에 꽂혔어요. 맞아, 나한테 투자해야 해. 지금까지는 아이를 위해서 살았지만 나도 성장해야 해. 내가 커야 이 아이도 커. 선영은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법률 서적도 빌려 읽었고 부동산 관련 책도 읽었어요. 아는 게 힘이라는 걸 선영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태식한테 당한 것도 따지고 보면 몰라서 당한 거였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격리 일을 꼼꼼하게 잘했거든요. 사장님이 선영 씨는 믿을 수 있어 하면서 급여를 올려줬어요. 작은 금액이었지만 선영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누군가한테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 건지 그동안은 몰랐거든요. 20해가 흘렀어요. 이제 2009년이에요. 선영은 51살이 됐고 준혁이는 22살 대학생이에요. 준혁이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경영학과였는데 성적이 좋았어요. 선영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이 고생을 한 보람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선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준혁이는 대학에 가서도 알바를 했어요. 엄마한테 용돈 달라는 말을 안 하려고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는 자기가 해결했어요. 선영이 괜찮다고 엄마가 보내줄게 했는데 준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이제 엄마 좀 써. 나는 괜찮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은 화장실에 가서 또 울었어요.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지.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됐지. 기쁜 눈물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미안한 눈물이기도 했어요. 어린 나이에 알바까지 하게 만든 게 엄마로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한편 태식의 삶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에 올랐거든요. 50 중반이면 나가줘야 하는 분위기. 태식은 거기에 걸린 거예요. 태식이 명예퇴직을 하던 날 사무실 짐을 정리했어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27의 태식과 25의 선영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어요. 태식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때 이 여자를 사랑했을까? 아마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변한 건지 기억이 안 났어요. 결국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이제 자기 서랍이 아니니까요. 퇴직금은 있었지만 그동안 미라와 함께 쓴 돈이 많았어요. 외식도 찾았고 여행도 다녔고 미라가 원하는 건 맞춰줬으니까요. 미라의 마음을 잡아두려면 돈을 써야 했거든요. 근데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둘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어요. 미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빠 우리 이렇게 언제까지 살 거야. 나 이제 40 넘었어. 결혼도 못하고 이러고 있을 수 없다고. 태식은 알겠어. 곧 정리할게 했는데 그 곧이라는 게 벌써 10년째였거든요. 그 즈음에 태식은 아들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준혁아 아빠인데 밥 한번 먹자. 준혁이는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버지, 저 바빠요. 시험 기간이라서요. 다음에 연락할게요. 다음이라는 말은 사실 거절이었어요. 준혁이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요. 엄마가 새벽에 나가서 밤에 돌아오는 걸 보면서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태식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했어요. 근데 그건 반성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처지가 불쌍한 거였어요. 아들도 안 만나주고 여자도 불만이고 회사에서도 밀려나고
왜 나한테만 이러지? 자기가 뿌린 씨앗이라는 걸 태식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태식은 결국 회사에서 나왔어요.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됐어요. 식당을 차렸다가 망했고 유통업을 해봤다가 또 망했어요. 돈이 쭉쭉 빠져나갔어요. 불안할수록 태식은 미라한테 더 잘하려고 했어요. 미라마저 없어지면 정말 아무도 안 남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라를 잡으려고 쓴 돈이 나중에 미라가 떠나는 이유가 됐어요. 미라와의 사이도 점점 나빠졌어요. 예전에는 오빠 오빠 하던 미라가 이제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 진짜 어떡할 거야? 나 이러려고 청춘 다 바친 거 아닌데. 태식은 나도 잘 될 거야. 좀만 기다려 했는데 그 좀만이라는 말은 20년 전에 선영한테도 했던 말이었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태식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다음을 약속하면서 현재를 회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태식이 거울을 보다가 목 옆에 작은 혹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근데 그게 점점 커졌어요. 미라가 병원 가봐 했는데 태식은 괜찮아 하면서 안 갔어요. 병원비가 아까웠거든요. 그게 화근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 혹은 보통 혹이 아니었어요. 사실 태식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있었어요. 재취업이 안 됐거든요. 이력서를 넣어봤는데 50 중반의 남자를 원하는 곳이 없었어요. 면접에 가면 나이를 보고 대놓고 부담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태식은 평생 회사원이었어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건 잘했지만 스스로 사업을 해본 경험은 없었어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 퇴직금을 들고 식당을 차렸어요. 식당 이름은 선영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전문점이었어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아는 음식이 그거였거든요. 20년 넘게 선영이 끓여주던 된장찌개. 그 맛이 기억에 남아 있었나 봐요. 근데 식당은 3개월을 못 버텼어요. 맛도 없고 서비스도 엉망이었거든요. 선영이 끓이던 그 된장찌개 맛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태식은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당연하게 먹었던 밥상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 밥상을 차려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나 힘든 거구나. 근데 그 생각도 잠깐이었어요. 태식은 다시 다른 사업에 뛰어들었고 또 실패했어요. 실패할 때마다 미라한테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미라는 점점 지쳐갔어요. 2018년 겨울이었어요. 태식은 결국 병원에 갔어요. 미라가 사정사정해서 간 거예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태식을 불러서 말했어요. 김태식 씨 림프종이에요. 3기입니다. 태식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건 보이는데 소리가 안 들렸어요.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말이 먼 데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병원을 나온 태식은 주차장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내가 암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미라한테 전화했어요. 미라야, 나 병원에서 방금 나왔는데 암이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미라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오빠 어떡해. 그 어떡해라는 말의 느낌이 태식은 마음에 걸렸어요. 걱정이라기보다는 당혹이었거든요. 태식의 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곤란하다는 거였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돈이 많이 들었어요. 사업 실패로 이미 많이 잃은 상태에서 병원비까지 나가니까 계좌 잔고가 바닥을 향해 달려갔어요. 미라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병원에 함께 갔어요. 근데 점점 혼자 가라는 말이 늘었어요. 나 오늘 일이 있어서 오빠 혼자 갈 수 있지. 그러다 병원에 아예 안 오게 됐어요. 태식이 항암 후에 구역질을 하면 미라는 방문을 닫았어요. 태식은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건강하고 돈 쓸 줄 아는 남자를 좋아했던 거구나. 어느 날 미라가 말했어요. 오빠, 나 솔직하게 말할게.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 생활 오빠랑 이렇게 사는 거.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태식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맞았거든요. 자기도 20년 전에 선영한테 같은 짓을 했으니까요. 나 내 인생 살겠다고 아내와 아이를 두고 나왔으니까요. 미라가 짐을 싸는 걸 태식은 침대에 누워서 지켜봤어요.
항암 때문에 몸에 힘이 없었어요. 가방 지퍼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20년 전 자기가 선영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소리였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그 쿵 하는 소리.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자기가 했던 걸 그대로 돌려봤다니요. 혼자 남겨진 오피스텔에서 일주일을 버텼어요. 항암 치료를 혼자 다녀야 했어요. 택시 타고 병원 가서 혼자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고 혼자 치료받고 혼자 돌아왔어요. 병원에서 보호자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태식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빈칸으로 남겨뒀어요. 적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밤에는 특히 힘들었어요. 혹시 내가 자다가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 잠이 안 왔어요. 한 번은 항암 후에 너무 어지러워서 욕실에서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바닥에 누운 채로 천장을 봤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어요. 겨우 일어나서 침대까지 기어갔어요. 그날 밤 핸드폰을 꺼내서 선영의 번호를 찾았어요. 30년 전 그 번호 그대로였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무슨 자격으로 전화를 하나. 결국 전화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번호를 지우지도 못했어요. 태식은 그때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봤어요. 내가 뭘 한 거지, 30년 동안 뭘 한 거지. 선영이 떠올랐어요. 29살의 선영이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문을 닫고 나가던 그 순간도요. 그때 선영의 표정을 태식은 이제야 떠올렸어요. 울지 않았어요.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앞치마를 입은 채로. 그 모습이 이제야 태식의 가슴을 찔렀어요. 20년 전에는 몰랐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지금 자기가 혼자 남겨져 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조금은요. 전부를 아는 건 불가능했어요. 선영은 아이까지 있었으니까요. 항암 치료를 받는 날이면 태식은 새벽부터 긴장했어요. 약물이 몸에 들어가면 온몸이 불에 타는 것 같았거든요. 속이 뒤집어지고 손발이 저리고 입안에 염증이 생겨서 물도 못 삼켰어요.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태식은 대답 대신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치료실에서 옆 침대를 보면 다른 환자들은 가족이 와 있었어요. 아내가 손을 잡아주고 자식들이 과일을 깎아주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태식은 고개를 돌렸어요. 부러웠거든요. 나도 저런 게 있었어. 아내가 있었고 아이가 있었어. 내가 다 버렸지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치료를 마치고 병원 로비에서 쉬고 있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가 보였어요. 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엄마가 안아주니까 금방 그쳤어요.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준혁이가 어렸을 때 자기는 저렇게 안아준 적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났어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를 선영한테 맡겼으니까요. 그날 밤 태식은 오피스텔로 돌아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미라가 있을 때는 냉장고가 항상 차 있었거든요. 요거트도 있었고 과일도 있었고 미라가 좋아하는 디저트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냉장고 불빛만 텅 빈 안쪽을 비추고 있었어요. 태식은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다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어요. 아무 채널이나 틀었어요. 소리가 필요했거든요. 고요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혼자라는 게 너무 선명해지니까요. 2019년 비가 내리던 늦가을 밤이었어요. 선영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준혁이는 이미 독립해서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선영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선영이 직접 꾸민 집이었어요. 20년 넘게 모은 돈으로 전세에서 매매로 올려놓은 집, 자기 이름으로 된 자기 집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하면서 현관 카메라를 봤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카메라에 비친 사람은 김태식이었어요. 30년 전에 이 문을 열고 나갔던 그 사람.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거의 없었고 얼굴은 빼빼 말라 있었어요.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있었고
코트가 몸에서 흘러내릴 정도로 마른 체구였어요. 한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 가방이 30년 전 이 집을 나가면서 들었던 바로 그 가방이었어요. 선영은 카메라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분노도 올라왔고 슬픔도 올라왔고 뭔지 모를 감정이 뒤엉켰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 문을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30년을 준비했잖아. 이 순간을 위해서 기다렸잖아. 선영은 깊게 숨을 한번 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봤어요. 30년 만이었어요. 태식이 입을 열었어요. 선영아. 근데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선영은 태식의 얼굴을 봤어요. 30년 전에 잘생겼다고 생각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병색이 가득한 얼굴이 되어 있었어요. 비를 맞았는지 코트가 축축했어요. 선영이 물었어요. 뭐하러 왔어? 태식이 대답했어요. 갈 데가 없어. 그 한마디였어요. 미안하다도 아니고 잘못했다도 아니고 갈 데가 없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30년 전 이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이 나 나갈 거야 였는데 30년이 지나니까 갈 데가 없어가 됐어요. 웃겨야 하는 건지 울어야 하는 건지 선영도 모르겠더라고요. 선영은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와. 태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선영은 태식의 눈물을 봤지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30년이라는 시간이 선영의 마음에 단단한 벽을 쌓아놨거든요. 태식이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는데 손이 떨렸어요. 거실에 앉았어요. 선영이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었어요. 태식이 물을 받으면서 말했어요. 미안하다 선영아, 내가 잘못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건너편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태식을 바라봤어요.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한참 뒤에 선영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뭘 원하는 거야? 태식이 대답했어요.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혼자서는 못하겠어.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근데 조건이 있어. 태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침실로 걸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 있던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20년 동안 증거를 모아두던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두툼한 봉투였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그 안에는 위임장 전 재산 증여 동의서, 내연관계 사실 인정 각서, 상속 포기 동의서가 들어 있었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오래전부터 만들어둔 서류였어요. 선영은 이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둔 거였어요. 선영이 말했어요. 여기 다 읽어보고 서명해. 이거 다 하면 여기서 지낼 수 있어. 내가 간병도 해줄게. 태식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한 장 넘길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재산을 다 넘기라는 거야. 선영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일하고 버텼어. 그 시간의 값이 이 서류야.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그러면 여기서 지낼 순 없어. 태식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펜을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했어요. 선영은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기다렸어요. 30년을 기다린 사람한테 몇 분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 선영은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목이 마른 건 선영 쪽이었거든요.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자기 손을 봤어요. 선영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30년을 준비했어요. 20년 전에 변호사를 만난 뒤부터 이 순간을 상상해 왔어요. 근데 막상 이 순간이 오니까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통쾌할 줄 알았는데 그냥 허무했어요. 근데 곧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야, 이건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거실로 돌아왔을 때 태식이 서명하고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서명할 때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었어요. 그 잉크와 함께 태식이 30년간 쥐고 있던 권력이 스며들어 사라졌어요.
펜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30년의 끝이었어요. 서명이 끝났어요. 태식은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태식의 눈에는 체념이 있었어요.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그냥 체념. 선영은 서류를 차분히 정리해서 봉투에 넣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다시 넣었어요. 같은 자리예요. 20년 동안 증거를 모아두던 그 자리에 이제 완성된 서류를 넣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방 정리해놨으니까 들어가서 쉬어. 내일 병원 같이 가자. 태식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선영은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불안해서가 아니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드디어 다 했다는 안도감이 선영의 온몸을 감쌌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밤이었어요. 그날 밤 선영은 꿈을 꿨어요. 30년 전 결혼식 날 꿈이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기가 태식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이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살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으니까요. 꿈에서 깼어요. 잠깐 멍하게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꿈은 꿈이야. 지금이 현실이야. 그리고 현실에서 이긴 건 나야.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날 이후로 선영은 완벽한 간병인이 됐어요. 아침마다 죽을 쑤었어요. 호박죽, 잣죽, 전복죽. 태식이 항암 치료로 입맛이 없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걸 찾아서 만들었어요. 약은 시간 맞춰서 챙겼어요.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병원 스케줄도 선영이 관리했어요. 이불은 매일 갈았어요. 햇볕에 널어서 보송보송하게 말린 이불을 태식의 침대에 깔아줬어요. 방 온도도 신경 썼어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요. 태식은 처음에 불편해했어요. 미안해서 불편한 거였어요. 선영이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자기가 한 짓이 더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어느 날 태식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선영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 말의 진짜 뜻을 태식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선영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용서가 아니야. 이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30년 동안 참고 버텨온 내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끝까지 해내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선영은 한 가지 더 알고 있었어요. 완벽한 헌신이 태식을 가장 무너뜨린다는 걸요. 사실이었어요. 태식은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아파서였어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여자한테 나는 뭘 한 거지. 29살에 아이랑 두고 나와서 30년 동안 제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병들어 기어들어와서 돌봐달라고 하고 있어. 근데 이 여자는 원망 한마디 없이 매일 죽을 쓰고 약을 챙기고 이불을 갈아주고 있어. 그 헌신이 태식을 짓눌렀어요.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원망을 쏟아내면 편할 텐데 선영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조용한 헌신이 소리 없는 심판 같았어요. 어느 날 밤 태식이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선영이 가져다 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었어요. 선영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문 밖에서요. 선영은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갔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이 비쳤어요. 예순한 살의 얼굴. 서랍에서 립스틱을 꺼냈어요. 빨간색이었어요. 오래전에 태식이 가장 좋아하던 색. 선영은 그걸 천천히 입술에 발랐어요. 근데 그건 태식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나는 살아남았어.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태식이 점점 약해졌어요. 혼자 화장실도 못 갈 정도가 됐어요. 선영이 부축해야 했어요. 한 번은 태식이 선영의 팔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이것까지 시켜서. 선영은 괜찮아 하고 말했어요. 근데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사람의 팔이 이렇게 가늘었나? 뼈만 남은 팔이었어요. 30년 전에 자기 손을 잡던 그 팔이 이렇게 변했어요.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도 원망도 아닌 허무함이었어요. 시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잘 나가던 남자를 이렇게 만들고 버림받았던 여자를 이 자리에 세워놓는 거구나. 며칠이 지나고 준혁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아버지가 여기 있다면서요. 선영이 대답했어요. 응, 아프니까 데려왔어. 준혁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선영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결정한 거야. 준혁이는 엄마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에 흔들림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가 결정한 거면 저도 따를게요. 준혁이는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태식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봤어요. 태식이 입을 열었어요. 준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준혁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2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들으니까 기쁘지가 않았어요. 너무 늦었으니까요. 선영은 아들의 등을 보면서 가슴이 아렸어요. 하지만 선영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선영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죽을 끓이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쌀을 불리고 호박을 깎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저어야 했어요. 태식이 그 죽을 먹을 때마다 고맙다고 했어요. 선영은 다 먹어 하고만 말했어요. 그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가끔 태식의 상태가 좋은 날에는 거실까지 나와서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은행나무 언제부터 있었어? 선영이 대답했어요.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있었어. 30년 넘었지. 태식이 말했어요.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전에는 한 번도 안 봤거든. 선영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겠지. 이 집에 있을 때 창밖을 볼 여유가 없었을 거야. 항상 나갈 생각만 했으니까. 한 번은 태식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했어요. 선영이 따뜻한 우유를 데워왔어요. 태식이 우유를 받으면서 말했어요. 너는 안 힘들어. 선영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힘든 건 익숙해. 그 말이 태식의 가슴에 꽂혔어요. 힘든 게 익숙하다니요. 그 말은 곧 30년 동안 계속 힘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힘든 30년의 시작이 자기라는 걸 태식은 알고 있었어요. 간병을 하면서 선영이 가장 힘들었던 건 태식의 냄새였어요. 병원 냄새, 약 냄새, 소독 냄새. 그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거든요. 30년 전에는 이 집에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아이 분유 냄새가 났어요. 빨래 세제 냄새가 났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살아있는 냄새였어요. 지금은 죽어가는 냄새였어요. 선영은 매일 환기를 시켰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서 바람을 넣었어요. 근데 냄새는 쉽게 안 빠졌어요. 마치 이 집에 배어든 30년의 한처럼요. 2020년 봄이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태식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항암 치료가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했어요. 의사가 선영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딱 그 한마디만 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태식의 방에 들어갔어요. 산소호흡기가 붙어 있었어요. 칙칙하는 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태식이 눈을 떴어요. 선영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선영아. 선영이 대답했어요. 응, 여기 있어. 태식이 힘겹게 말했어요. 내가 이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져. 선영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어요. 태식이 이어서 말했어요. 30년 전에 내가 이 집을 나갔잖아. 그때 나는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어.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다고 멋진 거라고 생각했어. 선영은 듣고만 있었어요. 태식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용기가 아니었더라고. 도망이었어. 책임에서 도망친 거야. 아이한테서 도망치고 너한테서 도망치고 내 삶에서 도망친 거야. 선영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태식이 고개를 돌려서 선영을 바라봤어요. 너는 도망 안 갔잖아. 이 자리에서 끝까지 버텼잖아. 그게 진짜 용기였어. 나는 이제야 그걸 알겠어.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이 사람 앞에서 우는 게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이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근데 그 눈물은 용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아, 이 사람이 드디어 알았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드디어 알아줬구나. 그 안도감에 눈물이 난 거였어요. 며칠 뒤 태식은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새벽이었어요. 선영이 옆에 있었어요. 태식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선영은 천천히 태식의 손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이불을 턱까지 올려줬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준혁이가 상주를 했고 선영은 옆에 서 있었어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윤미라였어요. 선영은 미라를 봤어요. 미라도 선영을 봤어요.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어요. 미라의 눈에는 초조함이 있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변호사가 왔어요. 유산 정리를 위해서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면서 말했어요. 고인의 전 재산은 사전 증여 및 위임 동의에 따라 배우자 한선영 씨에게 귀속됩니다.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고인께서 생전에 직접 서명하신 서류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미라는 선영을 바라봤어요. 선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0년을 함께 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선영이 입을 열었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나는 30년을 기다렸어요. 그 한마디에 미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돌아서서 나갔어요.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선영은 미라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원망도 없고 통쾌함도 없었어요. 그냥 끝났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장례식장을 나서면서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숨이 편하게 쉬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준혁이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뭐 할 거예요? 선영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행이나 갈까?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다. 준혁이가 웃었어요. 같이 갈까요? 선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혼자 갈 거야. 엄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집으로 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어요. 프리지아를 한 다발 샀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었거든요. 30년 동안 자기를 위해 꽃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은 달랐어요. 나를 위해 사는 거야. 그날 밤 선영은 집에 돌아왔어요. 침실 문을 열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눈물 흘렸던 방. 선영은 침대 한가운데에 누웠어요. 두 팔을 벌리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기다림이 끝났어요. 배신도 끝났어요. 굴욕도 끝났어요.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산소호흡기 소리도 없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도 없고 울음소리도 없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선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천천히 깊게 김태식은 사랑을 택했고 한선영은 시간을 택했어요. 그리고 시간은 언제나 살아남은 쪽의 편이었어요. 선영은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면서 울었어요. 울어도 되는 거니까요. 이제는 울어도 지는 게 아니니까요. 준혁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혁아, 엄마 제주도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엄마 이제 행복할 거야. 창밖을 바라봤어요. 은행나무가 보였어요. 30년 넘은 그 나무가 봄바람에 새잎을 틔우고 있었어요. 나도 저 나무처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제야 한선영의 인생이 시작돼요. 61살,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선영이 처음으로 화장을 다시 했어요. 20년 만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아이라인도 그렸어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나 이런 얼굴이었구나. 30년 동안 거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바빴으니까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으니까요. 오늘부터는 달라. 오늘부터는 거울을 볼 거야. 나를 볼 거야. 선영은 그렇게 다짐했어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한선영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군가는 대단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누군가는 안타깝다고 느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나도 지금
뭔가를 참고 있는데 하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복수라는 건 꼭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조용히 살아남는 것 자체가 가장 강한 복수가 되기도 해요. 혹시 주변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한편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해 주세요. 지금 내가 버티고 있는 이 시간이 언젠가 반드시 나를 지켜줄 거라고. 여러분의 시간도 반드시 올 거예요. 지금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은 항상 살아남은 쪽의 편이니까요. 오늘도 하루를 버텨낸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떠오른 사람이 있나요? 내 주변에도 선영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 사람한테 한번 연락해 보세요. 별거 아닌 안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세상에는 소리 없이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한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이게 맞나 싶은 날이요. 그럴 때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당신이 버티고 있는 그 자리가 나중에 당신이 서 있을 자리의 기초예요. 기초가 단단하면 건물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한선영은 30년의 기초를 놓았고 그 위에 자기만의 인생을 세웠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다음에도 이런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